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무역영어 과정을 진행할 진민교 관세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1강 시작하기 전에 무역영어 과목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더 재밌게 할 수 있는지 부분들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의 개요예요. 우리 시험은 무역 관련 영문 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 구사 능력은 물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끊으시면 무역 영어 시험이니까 당연히 영어에 대한 능력을 물어보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익이나 토플 같은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던 그런 영어하고는 많이 달라요. 무역 관련된 부분에 한정이 됩니다. 무역 관련된 특히 어떤 서류를 번역하고 읽고 이해하고 또 서류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능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 아니라 무역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 기초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시험입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무역 실무 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 자격 시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과목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 무역 영어 시험은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영문 해석과 두 번째 영장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1과목과 2과목은 영어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영문 서류를 작성하는 그래서 영장문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번역해서 이해하는 그 서류를 이해하는 능력, 영문 해석하는 능력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린 무역 실무 지식을 평가한다. 그래서 무역 영어 시험이지만 우리가 세 번째 과목 무역 실무에서는 한글로 시험을 보게 돼요. 자, 한글이라고 하지만 한두 문제 영어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두 가지 영문 해석과 영장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역 실무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한 약간 다른 영어 시험과는 약간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죠. 시험의 내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 과목은 25문제씩 총 75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목은 세 과목이지만 우리가 시험은 한꺼번에 봅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세 과목을 쭉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합격 기준 보면 매 과목 100점으로 환산을 합니다. 각 과목 25문제인데요. 100점으로 환산을 해서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이 말은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단, 자, 1급 시험은 40점 미만 불합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험은 1급, 2급, 3급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그 난이도에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당연히 1급을 목표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2급 땄다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그런 부분은 보험으로 1급이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당연히 머릿속에는 나는 당연히 1급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2급, 3급에는 이런 요건이 없는데 1급에는 어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꽈락 이렇게 얘기하는 데요. 평균이 아무리 뭐 70점, 80점이 나온다 해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 40점까지는 괜찮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자격증이 안 나오게 됩니다. 자, 25문제를 각 문제당 배점을 100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4점의 배점이 되게 되고요. 60점 평균을 맞으려면 각 과목마다 15문제만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60점 목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 몇 점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0문제 정도 목표로 가시면 됩니다. 5문제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100점 맞아야 된다라는 부담 덜어버리시고 중요한 부분 따라가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0점 미만 불합격이다 그랬어요. 10문제만 맞추면 40점입니다. 40점까지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문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문제, 자 40점만 얼마 어렵지 않죠. 25문제 중에서 우리 10문제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부담 좀 줄이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평균이 60점,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각 과목마다 다 똑같이 60몇 점 맞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꽈락만 없으면 되니까 자, 자신을 한번 잘 뒤돌아보세요.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 영어에 자신 있다. 라고 하면 영어 문제 쪽에서 점수를 충분히 받으셔야 되고요. 나는 영어가 불안해. 나는 영어만 나오면 오그라들어. 라고 하면 무역 실무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셔가지고 한글로 나오는 문제에서 고득점을 맞는 이런 작전을 좀 구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나오는 거, 나 어디서 살다 왔어? 나 영어 되게 잘해. 제가 사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영어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자신감이 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제 못 맞춰요. 한 10문제 정도 꽈락 면할 정도밖에 못 맞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 무역 실무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상황들 특화된 무역 관련된 이런 상황들에 특화된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영어 아무리 잘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꽈락도 꽈락이지만 무역 실무의 내용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네, 계속해서 그 각 과목의 내용들을 조금 뜯어보겠습니다. 1과목, 2과목, 영문, 해석, 영장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무역이나 또는 상거래 상황에 있어서의 서신, 주고받는 편지들, 요새 이메일 많이 쓰겠지요. 그 이메일 같은 그 상황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서신 이외에도 대화문 같은 것들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대화문을 보고 어색한 것, 골라내는 것, 의미 파악하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 훨씬 넘고요. 한 7, 80% 문제 정도가 이런 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역 용어에 관련된 부분이 영어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무역 용어, 우리 무역 실무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영어로 물어보는 문제, 그 개념을 물어보고 그 개념을 영어로 잘 표현한 것, 괄호 뚫어놓고 거기에 들어갈 단어들을 고르는 것, 이런 문제들이 또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협약이나 법규에서도 또 영어 문제가 출제가 돼요. 요거는 법이에요, 법. 법을 영어로 국제무역이니까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특이한 국제협약이라든가 법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들 역시 무역실무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영어 문제를 풀어보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잘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 맞출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냥 다 짚고 나와야 돼요. 열심히 무역실무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두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문 해석과 영장문이라고 해서 과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요. 객관식이면서 사지선답니다. 요새는 오지선다가 많은데 사지선다면 조금 유리한 거죠.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영문을 해석하라라는 문제와 그다음에 영장문, 영어로 잘 옮긴 것 물어보는 문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영문 해석이든 장문이든 똑같은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문제가 다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빨리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 접근하는 문제 유형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기본이 되는 내용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글로 출제가 되는 무역 실무의 내용. 우리 교재가 대부분 무역 실무의 내용을 위주로 담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무역 실무의 내용 보시면 첫 번째 무역 계약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우리 교재는 1장에 무역 계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클레임이라고 하는 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클레임이라고 하는 건 무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 피해를 보상받는 절차를 우리가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무역 계약과 클레임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실 땐 계약과 클레임 같이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클레임은 제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수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면 무역 결제와 운송과 보험 파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무역 계약을 체결해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해주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결제는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국제무역이니까 외국과 돈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거래하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른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런 특징적인 결제 방법들을 우리가 2장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송 파트가 있어요. 매도인이 됐건 매수인이 됐건 외국으로 물품을 운송해 줘야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 운송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제3장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운송 중에 보통 이제 무역 거래에서는 해상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배에다 물품을 실어서 운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천천히 가잖아요. 오래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에 물품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보험을 부과하게 되는데 우리가 배울 보험 부분은 여러분이 익숙하신 뭐 이렇게 홈쇼핑에서 띠링띠링 나오는 그런 보험 아니고요. 이거는 해상보험, 적하보험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한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외계어들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다룬 내용들만 열심히 복습만 해주시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4장에 보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클레임 아까 5장이라고 말씀드렸죠.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지금 제가 한꺼번에 묶어놨는데요. 서비스 무역과 기술 무역과 전자 무역, 서비스를 사고 파는 무역, 기술을 사고 파는 무역, 그리고 전자적으로 그런 무역 과정을 진행하는 걸 우리가 전자무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무역의 형태와 그다음에 해외 투자, 이거는 자본 거래하는 거죠. 외국에다 투자하고 돈 거래하는 관련된 돈도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는 큰 틀에서는 무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으로 교재에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 자, 공통점을 보시면 법 과목입니다. 법인데요. 얘네들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실 테지만 무역의 3대 법, 기본법 뭐 이렇게 불러요. 관세법은 물품을 외국으로 보낼 때 수출 통관을 해야 하고요. 수입자는 물품을 자기가 수입할 때 수입 통관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 관세법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외국과의 무역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외무역법 보고요. 그 다음에 외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법의 약자인데요. 외국과 돈을 주고받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법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법 과목이 있습니다. 법이라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역시 다 문제를 맞추는 최적화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걱정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들, 과목별 구성 내용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되는지 우리 공부할 내용들을 앞에서는 개괄적으로 좀 훑어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무역 계약 부분 25%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업에서도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볼 거예요. 자, 무역 계약을 잘 이해하셔야 그 이후에 나오는 결제와 운송과 보험과 클레임까지 쭉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다 생각하시고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결제예요. 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결제 부분인데 14% 얼마 안 되네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알파라고 써놨어요. 알파가 사실은 우리 무역 실무 세 번째 과목 한글로 나오는 부분에서만 이렇고요. 나머지 영어 문제 풀 때도 결제의 내용 모르면요 절대 손 못 대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용어들이라든가 원리를 충분히 익혀 두셔야만 영어 문제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중이 좀 적게 나왔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이 있습니다. 운송이 23% 꽤 큰 부분을 차지해요. 운송도 보험하고 조금 비슷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하셔도 되는데 성향이 비슷해요. 얘네들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 이런 거 나오진 않고요. 일반인들이 여러분들이 무역 영어나 아니면 무역 관련된 전공자가 아니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이 여기저기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데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한꺼풀만 딱 벗겨내면 그 용어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들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23%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운송 쪽 우리가 고득점을 위해서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23%는 근데 약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운송 부분의 출제 비율이 회차마다 조금 편차가 큰 편이에요. 자, 그래도 이 정도 꽤 큰 부분이다. 예, 보고 가시고요. 자, 보험 보면 14% 역시 운송이나 보험이나 큰 틀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무역 클레임과 서비스 기술 무역, 그 다음에 전자무역, 해외 투자. 우리 교재에서는 5장부터 9장까지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출제 비율은 15%. 약간 낮습니다. 이 부분은 그 출제 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공부할 때도 역시 조금 빠르게 핵심 부분만을 딱딱딱 짚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 부분 많이 어렵지 않고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역 규범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항거래법 3개 묶어가지고 9% 정도의 비중입니다. 무역 규범에서 법 과목이라서 조금 힘들어 하실 부분들도 있을 텐데 선입견 가지실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한 아주 피상적인 부분에서만 우리 법전을 달달달달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역시 수업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부분들만 잘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전체 다 합쳐보시면 100%가 아마 조금 안 되거나 넘거나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계산을 못하겠는데 이건 러프하게 우리가 출제 비중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어느 정도 감안만 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달라지진 않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룰 마지막 부분입니다. 과연 그럼 교재하고 이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 없고 딱 2개로 나눠봤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 있죠. 기승전 뭐. 기승전까지가 우리 기본 이론 과정이에요. 기본 이론에서 무역 실무의 내용들을 쭉 1장부터 10장까지 볼 것인데 여기에서 기본 쌓고요. 문제 풀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기초적으로 좀 PT 하잖아요. 다 달리기 하고 이런 부분에서 기초 체력 기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이 복습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복습하는 과정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깜지 만들면서 공부 많이 하죠. 우리 수학 같은 거 앞에 집합과 명제 거기만 까맣고 뒷부분은 표시 안 돼 있고 이런 거 많잖아요. 앞에 성문영 기본 영어 저도 기억납니다.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거 거기만 열심히 공부하고 뒷부분에 가정법 이런 거는 펼쳐도 안 보죠.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자, 내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 숙지를 못했다 또는 암기를 못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못 외웠어? 괜찮아요.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1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나중에 10장, 9장, 8장 이런 데하고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내가 어떤 개념,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뒷부분을 모르니까 앞에서 모르는 내용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일단 끝까지 달려갔다가 다시 한번 또 빠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 번 빠르게 반복하는 것이 꼼꼼하게 깜지 만들면서 쓰는 것보다는 한 30배 정도 효율이 있습니다. 복습을 하실 때 빠르게 우리가 이런 걸 회독이라고 합니다. 회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는 걸 1회독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독수를 늘리셔야 돼요. 자, 회독을 하는 과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꼼꼼하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머리 아시잖아요. 내가 오늘 외운 것 같은데 3일 있다 물어보면 몰라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반복 학습으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업하면서 복습 과정을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결에 해당하는 부분 문제 풀기예요.
문제를 여러 번 푸셔야 돼요. 문제 한 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문제 또 풀어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한 3번에서 4번 정도 우리 기출문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소화를 하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문제풀이 과정은 우리 기출문제 풀이 과정으로 기본 과정하고 조금 다른 과정으로 따로 수업이 좀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수업 듣고 혼자서 또 복습하면서 그 문제 풀고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무역영어 시험은요. 문제은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같은 지문이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내가 정확히 이해는 못했어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요. 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난해한 부분들 내가 다 못 외웠다 하더라도 문제만 익숙해지면 그냥 내가 펜이 자동으로 갑니다.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그게 답인 것 같아. 그럼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출문제 여러 번 좀 반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기본 이론에 대한 복습, 회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기출문제로 넘어가는 걸 망설이시면 안 돼요.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우리 그 이유는 기출문제를 풀고 그 당시에 딱 처음에 봤을 때 문제를 맞춰야 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푸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에서 내가 기본 이론에서 배운 부분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성향을 파악하는 거고요. 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구나라는 패턴을 익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기출문제를 틀렸다 하더라도 내가 틀린 부분을 기본 이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계속 보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풀다가 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기본 이론 보고 그런 식으로 회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띄엄띄엄 보는 거 아니까 괜찮아요. 문제를 중심으로 쭉 회독을 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좀 시간이 없고 내가 급히 좀 자격증을 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좀 참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수업 전에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는 내용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것들 감안해서 우리 기본 과정 그 다음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 1장 무역계약 일반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교재는 18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자, 18페이지 보시면 무역계약의 정의 및 법적 성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역 실무의 내용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역 계약이라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우리 무역 계약부터 한번 정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무역 계약의 정의를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요 개념을 깔고 가셔야 이후의 과정들이 좀 순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전공자 아니시고 무역 얘기를 들었다, 무역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하면 굉장히 뭔가 난해하고 복잡하고 고난도에 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다 생각하실 텐데 무역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국내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역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내 거래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당사자 간에 무언가를 사고 파는 거래다. 그것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을 섞자면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그래서 격지자라는 말을 씁니다.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무역거래, 무언가를 사고 파는 거래예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간에 특히 물품의 매매 거래를 우리가 무역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물품을 사고 판다라는 계약을 체결했다, 약속했다라는 말이에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어떤 약속을 하게 될까요? 무역 계약에서 약속하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공급해 줘야 돼요. 계약상에서 사고 팔기로 한 그 물품을 계약상에서 정한 품질대로, 수량대로 인도 시기에 물품을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는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다.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매수인은 물품을 건네받고 뭐 하면 될까요? 대금을 지급하면 되죠.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약속을 무역 계약이라고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과거에는 무역 거래의 대상이 물품에 한정되어 있으나 하고 얘기가 이렇게 쭉 나와요. 우리가 제목을 무역거래 범위 확장이라고 붙여봤는데요. 물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 무엇을 사고 팔 것이냐,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물품입니다.
물품이라고 하면 모든 물품 종류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러한 형체가 있는 대상을 주 대상으로 한다, 계약의 대상이다. 그래서 물품을 사고 파는 거래를 우리가 뒷부분에도 나올 거예요. 유형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역의 대상물이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걸 우리가 협의의 무역 이렇게도 얘기해요. 좁은 의미의 무역이다. 그 이후에 예전에 몇백 년 전에는 물품을 사고 파는 거래가 주된 거래였는데 요새 사회가 조금 복잡해졌어요. 외국하고 사고 파는 것에 물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비스, 용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서비스라거나 기술 같은 걸 사고 파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품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거, 뭐 특허라든가 상표권 같은 걸 매매하는 것도 전부 다 기술 무역의 범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본 거래도 있을 수 있어요.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고 외국에 돈을 빌려주고 외국의 부동산 사고 이런 거, 이런 형태들을 전부 다 물품 매매 계약에 확장시킨 무역 거래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우리가 아까 물품 매매 거래를 유형무역이라고 불렀죠. 얘네들은 형태가 있나요? 서비스, 사람 불러서 어떤 컨설턴트 불러서 외국에서 컨설팅 받고 그 특허권 들여오고 돈 사고 파는 거 형태가 없잖아요. 얘는 무형무역이라고 불러요. 무형무역. 그다음에 얘는 아까 협의의 무역이라고 물품 매매 거래를 불렀다 그랬죠.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당연히 광의의 무역, 넓은 의미에서의 무역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물품을 거래하는 대상이 확장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역 계약이다 또는 국제 무역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 이 물품에 한정합니다. 특히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될 서비스 무역, 기술 무역, 자본거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부 다 물품을 사고 파는데 한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물품에 한정이 되고 우리 역시 공부하게 될 내용도 대부분은 물품에 한정된 내용으로 공부를 진행할 거예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목차에 보시면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18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요거 좀 한번 알아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무역계약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품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고 팔기로 하는 것. 결국의 본질은 약속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계약 내용대로 내가 의무를 이행하겠다.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내용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자, 무역계약의 법적인 성질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낙성계약, 두 번째 분료식 계약을 이렇게 살짝 묶어보십시오. 두 개가 유사한 개념이에요. 용어는 다르지만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낙성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 영어로 consensual contract라고 써 있습니다. 자, consensual contract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영어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consensual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consensus라는 말. 둘이 합의가 있다. 합의 이런 뜻을 표현할 때 우리가 consensus라고 하고요. consensual이니까 둘이 합의가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성질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합의계약 또는 낙성계약, consensual contract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낙성계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합의계약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낙성이라는 말은 승낙할 때, 허락할 때 그 낙자고요. 성립할 때 성자입니다. 그래서 둘 간의 의사의 합치, 허락이 있는 때에 성립하는 계약이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분료식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영어로 한번 먼저 보죠. informal contra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formal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formal 하면 형식을 갖춘 정식의 이런 뜻입니다.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부정의 의미가 되게 되고요. 형식을 갖추지 않은 계약이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둘 간의 합의, 약속하자라는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 이외에 어떤 요건도 필요하지 않다.
여기에는 계약서 작성 같은 요건도 포함해요. 그래서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구두 합의도 뭐 계약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말로 한 약속도 충분히 계약으로서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료식 계약이다라는 성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도 괜찮죠. 큰 틀에서 둘이 합의만 하면 된다. 외적인 요건 전혀 필요 없다. 자,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둘 간의 합의만 확인이 되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낙성 계약과 분료식 계약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지문에서 주어진 포커스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를 잘 보시면 됩니다. 둘 간의 합의다. 둘이 어떤 내용을 약정하기만 하면 된다. 이견이 없으면 된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낙성 계약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분료식 계약 경우에는 어떤 형식이 필요 없다.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 없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면 분료식 계약 부분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두 개를 묶긴 하되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갖고 가셔야 돼요.